아버지의 전 재산은 자식이 아니라 요양보호사의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그 유언장을 펼쳐든 순간 우리 가족의 시간은 멈췄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유언장을 읽던 변호사가 입을 열자마자 우리 가족은 단 한 문장 때문에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향냄새와 울음 섞인 공기 속에서 저는 그냥 멍하니 영정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고인 박영수님의 유언장을 읽겠습니다. 사람들 웅성거리던 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저와 오빠도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 재산 전부를 요양보호사 김미연에게 남긴다. 그 한 문장이 끝나는 순간 공기가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귀에서는 웅 하는 소리가 났고 손에 쥐고 있던 검은 봉투가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오빠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의자를 밀치며 벌떡 일어나 탁자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양보호사요? 저는 그 자리에 앉은 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놓인 서류 위에는 아버지 이름과 함께 저희 가족이 아닌 낯선 이름 하나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미연. 요양원에서 몇 번 마주쳤던 얼굴. 아버지 곁에서 조용히 미소 짓던 사람. 하지만 저희 집 어느 사진에도 한 번도 등장한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오빠가 변호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아들이랑 딸이 다 있는데 전 재산을 보호사한테 남긴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변호사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고인께서 의식이 분명하실 때 직접 작성하고 서명하신 유언장입니다. 녹화 영상도 있습니다. 녹화 영상. 그 말에 제 마음 어딘가가 또 한 번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요? 오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한참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장례식장 한쪽에서 아버지 영정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지만 지금은 그 미소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게 아버지 뜻이었나요? 마음속에서 같은 질문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퇴근하고 버스를 기다리고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겠지만 저희 마음속 시간은 어딘가에서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오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나 아직도 이게 믿기지가 않는다. 오빠는 핸들을 꽉 잡은 손을 잠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제쳐두고 그 사람을 선택했다는 게 계속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냥 그 이유일까? 우리가 모르는 뭐가 더 있는 건 아닐까? 오빠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르겠다. 내일 요양원 가보자. 아버지께 직접 듣지는 못했어도 아버지 곁에 있던 사람 얘기는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 집에 도착했지만 그날 밤 저는 끝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요양원에 들어가시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문 앞에서 아버지는 억지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괜찮다. 나도 친구들 좀 사귀어야지. 여기 오면 동갑내기들 많다더라.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요양원에 계시는 게 집에 혼자 계시는 것보다 더 안전하겠지. 그때 저는 안심과 미안함을 같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를 맡겨둔 시간이 몇 년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저와 오빠는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밝은 조명이 비추는 복도, 어르신들 웃음소리, 멀리서 들리는 TV 소리.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발걸음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따님, 아드님 오셨네요.
아버님 오늘 컨디션이 조금 안 좋으셨어요. 저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병실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 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은 더 야위어 있었고 숨소리는 가늘고 조용했습니다. 왔구나. 정희야, 민수야. 아버지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앞이 순간 흐려졌습니다. 아버지. 오빠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유원장 얘기 들었어요. 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시더니 우리 쪽을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들었겠지. 오빠는 망설이지 않고 물었습니다. 그게 진짜 아버지 뜻이에요? 아버지는 조금 숨을 고르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제 가슴이 또 한 번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왜요? 왜 가족이 아니라 그분입니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창밖에서는 나뭇잎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외롭더라. 너무 외롭더라. 아버지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너무도 짧았지만 너무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너무 외롭더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처음으로 아버지의 마지막 몇 년이 제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조금씩 숨을 고르며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눈을 뜨면 천장만 보인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리고 기침 소리만 건너온다. 그때 문이 열리면 괜히 가슴이 뛴다. 아, 혹시 너인가 싶어서. 아버지 손이 이불 위에서 살짝 떨렸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간호사나 보호사지. 그래도 아버님 하고 이름 불러주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그날은 덜 외롭다. 그 이름을 가장 자주 불러준 사람이 미연 씨였다. 저는 아버지 얼굴과 제 마음을 번갈아 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오빠가 낮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아버지 자식인데요. 아버지는 우리 둘을 번갈아 보며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너희가 바쁜 거 안다. 요즘 세상 사는 거 어려운 거 안다. 너희 가정도 챙겨야 하고 회사도 다녀야 하고 애들 키워야 하고 아버지는 그게 다 걱정됐지. 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괜찮다. 안 와도 된다고 한 거다. 근데 말이다. 사람이 늙으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진다. 전화 한 통이 복도 끝에서 들리는 발소리 하나가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더라. 그때 병실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아버님, 약 드릴 시간입니다. 김미연 씨였습니다. 조용한 눈빛, 단정한 머리, 익숙한 목소리. 아버지는 그녀를 보며 손짓하셨습니다. 미연 씨, 여기 좀 와줍시다. 그녀가 다가와 아버지 손을 잡자 아버지는 그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고마워요. 내 얘기 들어줘서 같은 말 몇 번을 해요. 지겨워하지 않고 들어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 우리가 잡아들이지 못한 손, 그 모든 순간을 대신 채워준 사람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오빠는 그녀에게 상담실에서 잠깐 이야기하자고 말했습니다. 작은 상담실 안 탁자 위에는 물컵 2개와 휴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공기는 무거웠고 처음 몇 초는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오빠가 먼저 말했습니다. 유 원장, 다 들으셨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변호사님께 연락받았습니다. 오빠는 숨을 한 번 몰아쉬고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께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두 손을 폭에 쥐었습니다. 저는 아버님께게 어떤 결정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식분들께 남기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여러 번 여쭤봤어요. 오빠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런데 왜 유 원장에 당신 이름이 적혔습니까?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고 나면 이 돈 때문에 애들이 서로 미워하는 걸 보고 싶지 않다. 누구에게 얼마나 남겼는지 때문에 형제끼리 멀어지는 집을 너무 많이 봤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가 장례식장에서도 그런 모습을 떠올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버님이 직접 쓰신 메모입니다. 정희 씨에게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았습니다. 정희야, 너는 늘 참고 살더라. 미안하다. 고맙다. 삐뚤빼뚤한 글씨, 여러 번 멈추었다가 다시 써 내려간 흔적.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그대로 떨어져 종이를 적셨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아버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 딸은 힘들어도 도움 요청을 잘 못한다. 그게 늘 마음에 걸린다고요. 오빠가 제 얼굴을 바라봤지만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메모에 적힌 글씨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긴 날 아버지 손을 잡자 아버지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희야, 너 손은 참 따뜻하다. 그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더 자주 올 걸, 더 오래 같이 있을 걸,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해드릴 걸. 아버지는 고개를 살짝 저으셨습니다. 됐다. 너도 너 삶이 있지 않냐. 너 사는 것도 버거운 거 아버지가 왜 모르겠냐. 그러고는 천장을 잠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늙으면 기억나는 게 별로 없다. 옛날에 어디 여행 갔는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그런 건 잘 생각 안 나더라. 근데 말이다. 누가 내 이름을 불러줬는지, 누가 내 손을 한 번 잡아줬는지, 그건 오래 남더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그 이름을 하루에도 몇 번씩 불러준 사람이 미연 씨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질투와 미안함과 고마움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힘겹게 웃으셨습니다. 너희가 전부를 다 해주지 못했다고 너무 자책하지는 마라. 살다 보면 놓치는 게 생긴다. 다만 이제라도 한 번 더 서로를 안아줬으면 한다. 그 뒤로 며칠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며칠 동안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식탁 한쪽, 아버지 자리, 현관 앞, 아버지 슬리퍼, 욕실에 남아있는 면도기 하나까지도 모두 다 저를 울리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저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정희 씨, 저 미연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혹시 오늘 저녁에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아버님이 제게 맡기신 게 있어서요. 카페 한 구석, 검은 옷을 입은 그녀가 양손으로 작은 USB를 쥐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님이 직접 남기신 영상이에요. 두 분이 꼭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와 오빠는 TV 앞에 앉았습니다. 조용한 거실, 테이블 위에 향, 아직 정리하지 못한 부익은 봉투. USB를 꽂자 화면 속에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조금 더 또렷한 눈빛, 그러나 여전히 마른 손. 정희야, 민수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숨을 들이마신 채 멈춰버렸습니다. 이 영상을 볼 때쯤이면 나는 아마 너희 곁에 없겠지.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미안하다. 아버지가 늙어서 너희에게 짐이 된 것 같아서 미안하다. 오빠의 어깨가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말이다. 문 열리는 소리만 나면 혹시 너희인가 싶어서 가슴이 뛰더라.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나면 괜히 그쪽만 바라보게 되더라. 아버지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너희가 바쁜 거 안다. 그래서 괜찮다. 안 와도 된다고 했는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네, 옆을 마지막까지 지켜준 사람이 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밤마다 담요를 덮어주고 손을 잡고 같이 TV를 보던 사람. 그 사람이 미연 씨다. 오빠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제 귀에도 들렸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봤다. 내 마지막 재산을 누구에게 남길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그 돈 때문에 싸우더라. 나는 그게 싫었다. 그래서 내 마음을 기억해 줄 사람에게 남기고 싶었다. 너희가 아니라서 미안하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해는 하지 말아라. 정희야, 너는 늘 참고 살더라. 아버지가 먼저 전화하기 전까지는 도와달라는 말도 잘 안 하고 그게 늘 마음에 걸렸다. 민수야, 넌 겉으로는 큰 소리 치고 웃어 넘기지만 혼자 있을 때 얼마나 마음 약한지
아버지는 다 알고 있다. 두 사람 다 열심히 살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거면 됐다. 아버지는 조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다만, 내 마지막을 외롭지 않게 지켜준 사람에게 고맙다는 표시를 하고 싶었을 뿐이다. 부탁이 있다. 이 일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지 마. 유산 때문에 형제 사이가 멀어지는 집을 너무 많이 봤다. 그리고 미연 씨를 욕하지 마라. 그 사람은 내 마지막 친구였다. 와줘서 고맙다. 내 딸, 내 아들. 영상이 끝나자 거실에는 울음소리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얼마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검은 외투를 입은 미연 씨가 조심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고 손에는 봉투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저희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직 뽑지 못한 USB가 그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꼭 쥔 채 말했습니다. 저 유원장 그대로 받고 싶지 않습니다. 오빠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법적으로는 제 이름으로 돼 있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녀는 봉투를 제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이 안에 아버님 통장, 도장, 서류들이 다 있습니다. 저는 그냥 아버님 마지막 몇 년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봉투를 받으며 눈물이 다시 고였습니다. 아버님은 정말 두 분을 많이 아끼셨습니다. 자식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그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간혹 전화를 받고 나면 손 떨리시는 것도 있고 휴대폰을 한참 내려다보셨습니다. 우리 딸이야, 우리 아들이야. 그렇게 자랑하시듯이요. 오빠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습니다. 아버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나중에라도 애들이 내 마음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돈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선택을 했는지만 알아줬으면 좋겠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속 어딘가가 또 한 번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오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겠어요? 아버지 뜻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서로 이야기해보고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아버님이 마지막까지 외롭지 않으셨다는 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유언의 취지를 지키면서도 가족 간에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리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과정을 겪으면서 조금씩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남기고 싶었던 건 돈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저는 혼자 요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던 병실에는 이미 다른 어르신이 누워 계셨습니다. 창밖에는
햇빛이 조금씩 기울고 있었고 복도에는 간호사 발소리와 어르신들 웃음소리가 조용히 섞여 있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저는 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외로우셨는지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 사진을 띄웠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 늦게 배워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도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속도보다 부모님의 시간은 훨씬 더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밥 먹었냐고 묻던 짧은 전화 한 통이 오늘은 얼굴 안 보여주냐고 조심스럽게 묻던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용기였는지를요. 그 마음을 나중에로 미루다가 영영 듣지 못하게 되는 날이 언젠가는 찾아옵니다. 혹시 지금 당신 마음속에도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오늘이 다 지나가기 전에 한 번쯤은 그 사람을 떠올리며 전화를 걸어보셨으면 합니다. 잘 지내요? 그 한마디면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말이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문장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당신의 마음일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 마음 한구석을 조금이라도 흔들어 놓았다면 그 감정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기는 중년과 시니어의 밤을 함께 걷는 이야기, 별이 뜨는 밤입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아직 말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언젠가 이곳에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계속 함께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밤에 작은 별 하나처럼 조용히 따뜻하게 머물겠습니다.